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B-, B-, B-. 점점 빨라지는 소리였죠. 심박수 60.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빨갛게 깜빡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죠. 50. 숫자가 또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들어왔어요. 김재현 교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지시했죠. 인공호흡기 삽입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스테로이드 투여가 먼저예요. 그게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NIH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죠. 프로토콜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절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감으로 제 아이를 다루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38.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라는 걸요. 과학을 믿을 것인가,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딸 엘리가요. 11살짜리 아이가 온몸이 굳은 채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국 국립보건원 수석 연구원입니다. 신경면역학 전문가죠. 25년간 병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엄마였습니다. 무기력한 엄마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찾으러 뛰어갔죠.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외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이송 전에 외교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이시니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절차가 먼저라고요? 그 절차 때문에 지금 내 아이가 죽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응급구조대였습니다. 3명의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한 명이 엘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온계와 혈압계를 꺼냈어요.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죠.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아니라 속도가 필요합니다. 한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죠. 겨우 3분이었습니다. 사이렌이 들린 순간부터 출발까지요. 3분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낯선 도시였죠.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차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엘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60에서 50으로 다시 40으로 내려갔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죠. 김재현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삽입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스테로이드 투여가 먼저예요. 프로토콜상 그게 먼저입니다. 김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절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감으로 제 아이를 다루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았어요. 수치와 통계를 믿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손짓했죠. 준비하세요.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4명의 간호사가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한 명은 호흡기를 준비하고 한 명은 약물을 체크했죠. 다른 한 명은 모니터를 확인했고 마지막 한 명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은정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니터 숫자가 38로 떨어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심정지. 누군가 외쳤습니다. 김 교수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기계음과 발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올라갔어요. 40, 50, 64. 심박수 회복. 살아있습니다.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엘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사 마이클 스콧이었어요. 레이첼, CNN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소리치던 모습이었어요. 자막이 떴죠. 한국 의료의 무모한 실험. 하버드 의사 경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즉시 복귀해요.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안 돼요. 뭐라고요? 복귀 못합니다. 제 딸이 여기 있어요. 레이첼, 당신은 15년간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회담 개막 하루 전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담보다 제 딸이 먼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정 간호사였어요. 손에 수건과 물을 들고 있었죠. 엘리 씻겨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엘리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마, 볼, 턱을요. 마치 자기 동생을 돌보듯 세심했어요. 한국에선 포기란 단어를 안 써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엘리를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박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 간호사도 봤어요. 맞아요, 움직였어요. 그녀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김 교수를 부르러 갔죠. 저는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엘리, 들려?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으니까요.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를 확인했어요. 동공 반응을 체크하고 반사신경을 검사했죠.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끝까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엘리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신경계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김 교수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의학적 신경 자극 치료를 병행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침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하버드에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서울에선 가르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딸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서양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죠. 알겠어요. 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정훈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이었죠. 손에 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침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깨우는 겁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이 원장은 엘리의 손목에 첫 침을 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발목, 목덜미, 정수리에도 침을 놓았죠. 8개의 침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몸이 반응할 때까지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시간도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30분, 40분. 그때였습니다. 엘리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저기요. 제가 외쳤습니다. 이 원장이 다가왔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은정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엘리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도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호흡이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원장이 침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서양의학이 신체를 고친다면 동양의학은 마음을 고칩니다. 둘이 만나면 생명이 깨어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이 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대화하는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과학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걸요. 나는 과학자지만 지금은 엄마였습니다. 7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은정 간호사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교수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를 바라봤어요. 그건 근육 경련이에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직접 보세요. 박 간호사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엘리의 발을 살짝 자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엘리의 발을 만졌어요. 다시 자극했죠.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검지발가락도요. 엘리, 들려? 엄마야.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김 교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이정훈 원장과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반사 반응을 체크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톡 쳤어요. 다리가 튀어올랐죠. 신경 전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엘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고마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는 거였어요. 이 병원에 온 뒤로요. 박 간호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기쁜 눈물이잖아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환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포기 대신 기다림이 치료예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떠졌어요. 천천히요.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엘리, 깨어났구나. 저는 엘리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직 몸이 약했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엘리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야. 한국이고, 한국. 엘리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미소였죠. 박 간호사가 물을 떠왔습니다. 엘리에게 조금씩 먹였어요. 고마워요. 엘리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자면서 계속 말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린 가족이에요, 이제.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가 제 딸을 살렸어요. 과학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요. 엄마, 나 여기 좋아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엘리는 재활치료실로 옮겨졌어요. 밝은 공간이었죠. 최수진 치료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오늘은 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최 치료사가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어요. 엘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주저앉았죠. 못하겠어요. 엘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옆으로 다가갔어요.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강해졌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루에 단 30초라도 서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최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단호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다시 해볼까? 엘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엔 7초를 버텼죠. 잘했어.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엘리가 웃었어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10초, 15초, 20초. 조금씩 늘어났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엘리가 평행봉을 잡았어요. 한 걸음 내디뎠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멈추지 마. 최 치료사가 외쳤습니다. 엘리는 계속 걸었어요. 평행봉 끝까지요. 해냈어. 저는 달려가서 엘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걸었어요. 엘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활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흔들며 웃었어요. 한국에선 포기란 욕이요. 그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일정을 잡고 싶다고요. 저는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지팡이 없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은정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한국에선 회복할 때 이거 먹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술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엘리도 한 숟갈 떠먹었어요. 나도 좋아요. 한국 사람 다 됐네. 박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치료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였죠. 과학은 증상을 없앴지만 한국은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게 진짜 치료였어요.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엘리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옥상 가고 싶어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옥상? 네. 서울을 보고 싶어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계단이 9개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엘리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 앞에 섰어요. 김 교수, 박 간호사, 최 치료사 모두 함께였죠. 천천히 가면 돼. 최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올라갔죠. 두 번째, 세 번째. 엘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네 번째 계단에서 멈췄어요. 숨을 헐떡였죠. 괜찮아, 쉬어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요. 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포기 안 할래요. 그 말에 박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엘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계단에서 또 멈췄어요. 다리가 심하게 떨렸죠. 엘리. 제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김 교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기다려보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단에 발을 올렸죠. 했어요. 엠리가 외쳤습니다. 옥상 문을 밀고 나갔어요. 우리는 박수를 치며 따라갔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어요.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와, 엘리가 감탄했습니다. 예쁘죠?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여기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엘리를 안았습니다. 꽉요. 그래, 우리 다시 태어났구나. 한국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간호사도 최 치료사도 울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 CNN에서 회담 개막식 중계하던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회담은 여기서 열렸어요. 이 병원에서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을 찍는 거였대요. 엘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우리 모두 웃고 있었죠. 그날 저녁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엘리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요. 박은정 간호사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한복 인형이었죠. 엘리가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박 간호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최수진 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운동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죠. 미국 가서도 매일 하세요. 약속이에요. 엘리에게 건넸습니다. 엘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이정훈 원장도 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뭔가를 싸서 가져왔어요. 한약이에요. 한 달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마지막으로 김재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 회복 기록이야. 잊지 말아줘. 엘리에게 건넸습니다. 엘리가 펼쳐봤어요.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오늘까지의 사진들이었죠. 이거 보물처럼 간직할게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넌 용감한 아이야. 김 교수가 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믿게 됐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버드에선 기적을 가르치지 않지만 한국은 보여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박수로 우리를 맞아줬죠. 고맙습니다, 모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말로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엘리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또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꼭 다시 오자. 저는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엄마. 엘리가 불렀습니다. 응. 저기 어딘가에 내가 다시 걷게 된 곳이 있어요. 엘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건 한국이야. 저는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한 달 전엔 낯선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제 딸을 살려준 곳이에요. 엘리가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무사히 출발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엘리도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상은 데이터를 믿지만 한국은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 생명을 살렸어요. 제 딸을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 달 전 이 도시는 낯설었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엘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 교수가 준 앨범을 꺼냈어요. 천천히 넘겼죠. 응급실에서 죽어가던 엘리, 침을 맞던 날, 발가락이 처음 움직이던 순간, 첫 걸음을 떼던 날, 그리고 옥상 계단을 오르던 모습. 한 장 한 장이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데이터를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5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마음을 믿었어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었죠.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따뜻한 손길이 주는 치료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딸이 다시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